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셨어요? 한 5분, 10분 쉬는 것도 굉장히 피로 회복에 중요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루 8시간 하는 때도 있고 심지어는 10시간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 10분을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로가 딱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로 푸는 방법도 다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육학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만 잘하면 30%, 40% 기억을 하고, 또 노트를 하면서 들으면 7, 80% 기억을 하고, 나와서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하면 90%, 100% 기억을 한다. 근데 그게 사실 같아요. 저도 듣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노트 하면서 듣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제 제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 교재 24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행사 법령 제도 컨설팅이.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노트하고. 그것도 실제 행정사를 지금 실무를 하면서 이제 2014년도부터 지금 20년이니까 한 6, 7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거의 애우다시피 해요. 여러분 교육도 그게 참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행정사 제도 및 행정사 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 제도는 아까 인사 시간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요약한 거니까 이제 집약해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1906년에 이제 이렇게 대서법으로 규제기초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3년도 1월 1일 현행행정사법이 시행이 돼서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2014년도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행정사 1회 처음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행정사 법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이제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건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업무도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제한된 거라는 건 다른 자격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위임을 받아 하니까 제가 이제 위임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일하거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거는 이제 민원행정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행정,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되게 이제 제가 많이 해본 것은 내용증명호편 같은 거, 또 건의서, 진정서, 이의신청, 또 이제 의견서 제출,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청서를 많이 해줍니다. 또 내용증명도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학원을 경영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서울에 대치이동하면 진학반들 많이 학원을.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학원을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용 증명을 하나 써서 전부 관계 당사 기관에 대상자한테 보냈는데 그게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내용을 잘 써줘야 됩니다. 써줬더니 이게 다시 합의해서 좋게 협의해서 하라 하고 이제 관계 기관에서도 연락이 오고 당사자는 협의해서 아주 잘 처리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류를 잘 정성껏 써주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항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입니다. 이건 이제 계약서, 협약서, 확약, 청구에 관한 서류 작성, 또 각종 서류 작성,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약서라든가 이런 서류 작성하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의문나는 게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그걸 질문을 많이 해요. 공인중개사들 매매계약서나 또 임대차 계약서 행정사가 쓸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계약서. 우리 행정사법에 계약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나. 다만 우리가 이제 쓸 때 그건 조심해야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는 단순히 써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됩니다. 중개행위란 뭡니까? 가격 조정을 했다든가
집도 가서 보여줬다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중개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했다면 그건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다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밑에다가 중개사 서명하는 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건 대행해 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쓰고 뒤에 밑에다가 행정사 이름을 또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일을 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행정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번역 문제. 또 3호까지 규정된 작성 서류의 자출 대행, 또 이제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의 신청, 또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자, 여기서 대리 문제가 나와요. 민법 114조에 따른 대리 규정입니다. 대리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사 일을 해주고 법률 효과는 고객에게, 국민에게 미칩니다. 우리한테 위임한 사람에게 미쳐요. 그게 바로 대리입니다. 그런데 인가하고 허가하고 면허하고 신청해서 청구하고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해야 돼요. 인허가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업장 인허가를 해준다든가, 또 무슨 학교 법인 인가를 해준다든가, 저는 심지어 병원 설립 인가도 하나 그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그 진단을 해봤습니다. 어느 도시에 과연 이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중요하지. 진단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 되니까. 허가, 또 면허,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위원회 이제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사후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 대리권이 우리가 이제 아직 없습니다. 행정식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후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당히 지금 어떤 업무의 대행으로서 하려니까 또 애로사항도 있고 가서 실제 당사자를 대신해서 가서 변호도 해주고 변론도 해주고 또 진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간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6항의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컨설팅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과목에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컨설팅에 관한 강의를 넣은 겁니다. 컨설팅이라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저도 경영 컨설팅 할 때 보니까 실제 가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어떻게? 기업을 진단해가지고 기업의 조직관리, 우리 그냥 행정학을 또 알아야 됩니다. 경영학을 알아야 됩니다.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조직행정이 잘 되고 있느냐, 인사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인사행정이 잘 되고 있느냐, 또 재무행정, 재정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진단해 줍니다. 또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 다 진단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담, 컨설팅 이 분야에 해당됩니다. 고객에 대한 상담. 그럼 행정사가 고객에서 업무를 가져올 때 잘 이래 그걸 진단해가지고 그 업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자, 7항에 보면 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사실조사라든가 민간 이제 조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제가 이제 행정사 협회 또 민간 사실조사 협회가 거기는 사실관계 담당 협회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다 가봤어요. 사실 일본에가 행정사 세계적으로는 행정사 제도만큼은 일본이 상당히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다양한 거, 심지어는 경영 컨설팅에 관한 업무도 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자기들 그러더라고요. 유명 핸드백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나은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뢰를 했대요. 그 협회에다가. 그래서 전부 그 유명 핸드백을 다 조사를 했대요. 가격도 조사하고 품질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그 굉장히 큰 돈을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컨설턴트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조사 업무까지 일본에서는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조사 업무도 상당히 일본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러니까 시행규칙이죠. 그렇죠? 또 이제 행정사가 해야 할 임무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조사해보니까 650여 가지다 뭐 하는데, 영업정지 취소 구제,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출입국 관련 자동차 등록, 국가유공자 업무,
재보상, 또 기타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가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무에서 우리가 전부 알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과목 한 과목 별도로 해 나갈 겁니다. 행정사법 제3조 그러니까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정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행정사 아닌 전문 자격사들이 행정사 일을 못하듯이 우리도 다른 전문 자격사 일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다른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걸 알고 또 이제 우리 행정사가 처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행정사가 들이 업무를 이제 잘 이렇게 숙제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의원 비슷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 저도 이제 행정사 개업할 때 반드시 행정사 사무소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망 행정사 사무소 이렇게 개업을 해서 이제 대표 행정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민법 총칙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행사 업무 수행할 때.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에게 차단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를 입힌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금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적 취득 업무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내가 엄연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 못한다. 가라. 나는 그건 모른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내가 모른다면 행정사는 어떤 일이든 간에 들어오면은 그만한 경륜 있고 경험 있고 공부를 많이 했지 또 시험 공부하는 사람 시험을 했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처리할 때는 바로 기본 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출입국 업무가 들어왔을 때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그렇죠? 반드시 이런 법을 먼저 찾아서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알면 다 할 수가 있다. 또 행정사는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을 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 뭐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비밀 엄수를 지켜야 된다. 행정사는 사무직원 또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 주민등록번호 잘못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행정사가 업무 처리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어요.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사항. 저도 이걸 이제 해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매번 그 기록을 해놓으면 또,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일지에 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서 이거는 구청에, 저는 이제 서초구 관할 법원 앞에 있으니까 이제 서초구청에서 그때 공문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월 달에 공문이 와요. 작년 6월 말,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예를 들면 뭐 업무 처리를 작성해서 내가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업무 처리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법 설명한 것 중에 뭐 요점만 여기다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 업무 이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그런 소리 뭐 이런 걸. 근데 업무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 법상, 법령상 행정사 업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뭐 작년 말에 취득했건 재작년에 취득했건 그렇죠? 그럼 취득한 분은 이제 실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 소양 교육 2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기본 시간 첫 시간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실무수 교육 4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간 기본 소양 교육. 또 이제 2주간 40시간, 이건 1일 4시간도 있고, 또 1일 8시간, 희망자는 해서 단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다 이렇게 해서 가능도 한데, 그동안 우리가 주로 오프라인 교육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또 효과가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이 나와요. 서울특별시장이나 또 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명의로 이렇게 광역단체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이 나오면 이제 그때 업무 신고를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업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도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자기가 근무로서 임대차 계약서, 사진, 또 사무실 입지도 고려해서 이제 자기가 사무실도 잘 얻어야 되겠죠. 사무실 간판도 잘 고객에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판 문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업무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어떤 사람은 어떤 행정사이면 아예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면 어떠냐. 그거 안 되죠. 우리가 단돈 몇 푼을 수임을 받아서 수임비를 받았다 하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그게 해야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행정사가. 더구나 이건 공적인 일인데 국가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또 업무 등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 하실 분들은 법무부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주민등록증, 또 복사해서 내고, 반면판 사년 일매, 또 이력서, 업무 신고 확인증, 임대차 계약서 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출입국 대행 그런 증명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출입국 대행 기관 행정사라는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업무 처리구나 이런 상담 일지, 계약서 또 이런 것들 잘 작성해서 또 공문수철 이런 것도 우리가 공직에서 했던 것처럼 잘 작성해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무실 입지 선정 시 고려 사항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 물론 이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대선 그건 고법이나 행정기관 그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관계는 경찰서도 좋아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방부 앞이나 각 군 주둔 지역 앞이나 영업정지도 각 영업시장이 많은데 운전면허 구제도 이제 역시 경찰관서 또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제 많은 어떤 또 장소에 또 신청하면 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사도 보면은 대림동에는 중국동포가 많아요. 중국동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포 한 27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려인 동포는 14,000명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 동포 대상으로 하는 거는 동대문에 또 그 고려인 동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행정사님들이 실제 가서 해요. 서울에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고려인 대상 행정사하는 분도 있고, 또 대림동에 가면 우리 행정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저도 대림동에 가서 쭉 한번 그 행정사 사무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그 행정사들이 하면서 특히 이제 여행사의 행정사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자문해주고 뭐 하면서 해요. 근데 그 여행사에 고용돼서 하는 그런 형식은 행사에 자격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 처리해주고 그 대표는 여행사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또 잘못하면 위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자격증도 함부로 일단 내걸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반드시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이런 그 장소 개념도 그렇게 이제 좋은 장소 하면 되지만 요즘에 사무실 입지 선정상 또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 개념 없이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층수도 뭐 1층 아니고 뭐 위에 꼭대기층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블로그 홈페이지도 이제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유튜브가 TV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실 핸드폰에 다만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연회 강의로 요약해서 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어저께 한번 쭉 틀어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아주 그 화면이 크게 나오고 유튜브도 또 얼굴은 위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저는 아마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행정사 교육이 많이 나옵니다. 행정사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뭐 통일교육 기타 뭐 다양한 그러나 오늘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사 교육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행정사 교육이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행정사 법령 문제, 또 상담 문제, 컨설팅 문제, 또 행정사법 제도 문제, 기타 이제 행정사 법만 분야로 했던 문제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제 유튜브 보면. 그래서 박완신 TV 제가 이제 호가 남은이기 때문에 남은 박완신 T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번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업무 요청이 들어와요. 물론 지인들이 또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또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잘 이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광고를 해서 네이버나 다음 광고를 해서 광고를 들여가지고 또 해서 이제 고객을 또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홍보해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사님 아주 그냥 발로 뛰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관기관에 다 돌아다니면서 뿌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 물론 그래 다양하게 하면 좋죠. 가서 어디서 자기 명함도 뿌리고 또 뭐 전단지도 뿌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컴퓨터, 인터넷, 삼시혁명 시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앞으로 장소 개념이라든가 입지 선정할 때 참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활용도 잘 하시면 좋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 관련된 업무 이걸 한번 우리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유공자 업무 했을 때 먼저 이런 업무가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법을 먼저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출입국 업무, 출입국관리법, 국제법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보상계약. 또 국가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걸. 물론 이건 또 국가유공자 그 강의하는 교수님한테 또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을 겁니다. 영업정지 취소 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균형에 관한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정지 구제, 이것도 별도 강의 통해 들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고객이 한번 왔어요. 아니, 저녁에, 그러니까 음악산업, 노래방 같은 데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신분증을 보니까, 뭐, 그냥 성년이더라 이거죠. 미성년이 아니고. 들여보냈대요. 신분증을 보니까. 학생증을, 아마 신분증을 갖다가, 인터넷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핸드폰으로. 성년이니까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때 이제 들여보내서 뭐, 어떻게 맥주도 한잔 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단속반에 와서, 구청에 단속반에 와서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업정지가
됐어요. 그게 난 좋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신분증은 반드시 어디가서 잘 제시하도록 또 고객들한테 얘기해줘야 합니다. 신분증이 우선 신빙성 있는 게 뭡니까?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 다른 거 뭐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오면, 네? 그건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업장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 또 어떻게 영업정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아야지. 도로교통법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 작년 6월 달에 6월 25일 강화돼가지고,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으로 바뀌었잖아요.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인적 사고가 났을 때는 더 이제 큰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입관리 업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관리법, 국적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행정사는 다양하게 다 들어오잖아요. 국공립대학의 총장도 와서 강의 들었습니다. 또 교수들도 와서 봤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장, 교사들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또 잘 알아요. 전문이잖아요? 학교폭력 업무 중심으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폭력 업무가 들어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우선 보고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저는 얼마 전에 이걸 좀 해달라고 왔어요.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는데 누가 하도 세입다가 해달라고 옆에다 지었는데 한 7천 몇백만 원 이행 강제금이 나왔대요. 언제까지 해내라고. 그거하고 해결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써가지고 구청에 내가지고 약간 감소가 됐는데 전체 뭐 몇 년 안 되죠.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건축법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 업무, 헌법 23조인 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알고 또 토지보상 업무를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알아야 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활성화, 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인허가, 자동차 등록, 자동차 관리법, 교통조사, 도로교통법,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층간소음법, 주택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 또 환경분쟁교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행정사가 또 이제 이런 행정심판소 갔을 수 있고 여러분들 했던 어떤 업무가 들어와도 이 법만 하면 돼요. 어떤 업무가 들어와도.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많이 나온 업무만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하여튼 희한한 업무도 들어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업무도 해달라고 들어와요. 그때 빨리 그 법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음주운전 기준은 여기에 되게 이제 제가 최신 작년 6월 25일 최근에 개정되게 이렇게 도표를 제시해놨습니다. 이거는 음주운전 또 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붙여주라고 하고 앞에서 그 요점적인 것만 또 강화됐다. 작년 6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사법 2조 6항에 따른 상담 자문에 관한다. 행정사와 이 컨설팅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 2조 6항에는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행정관. 그러니까 이번에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공인중개사도 컨설팅, 다 전문자에서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지도사. 저도 그 자격을 받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각 전문자에서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컨설팅이라는 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민을 상담하고 진단해서 업무, 고객이 상담하면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상담을 해서 지도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해서,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의사의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도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개념을 잘 알아야 행정사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교육도 참여해봤는데 거기에 부동산 중개 경영 이론이라는 교재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게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였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대표에서 경영 이론 강의를 했고 이 경영 이론 강의하다 보니까
중국이 최초로 이제 개방되기 시작할 때 중국 한 20개성 돌아다니면서 전략 경영 진단을 강의했어요. 그 성장 시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국의 경영에 활용하겠다 이거죠. 그게 중국의 대기업에 가서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한 5천 명만 할 일을 10,000명이 앉아있어요. 그 직원들이. 월급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노는 직원들이 많아, 돌아다니니까. 산비탈에서. 거기 기업은 그 기업체 안에 저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제 그 호텔에서 대접도 받고 있는데 점심 대접을. 근데 진단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공공단체 행정은 공행정입니다. 사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경영입니다. 사행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받을 때는 2층에 행정학 석사과정이 있었고 1층에는 경영학 석사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원. 배우는 과목이 똑같아요. 경영학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는 조직행정론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조직관리론, 행정학에서는 인사행정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인사관리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행정학에서는 재무행정론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재무관리론 똑같잖아요. 배운 게. 그럼 우리는 조직행동론이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렇죠? 고객의 심리를, 조직의 심리, 행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소비자 행동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소비자들의 행동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영학, 행정학적 이런 측면도 다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세일즈 외교한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행정과 경영이 다만 행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학문이고 경영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것만 이제 차이가 있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행정사와 자기 컨설팅. 행정사법 제2조 6호에 보면 그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컨설팅으로 인정하는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행정 관련 법령은 물론 정보의 시대에 맞는 행정사무관리 그리고 고객의 심리 행동을 잘 읽고 상담하며 마케팅 컨설팅 능력을 갖고 행정사무에 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에서는 영업이라는 개념도 합니다만 우리는 고객이 오면 상담을 잘해서 그 업무를 빨리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잘해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13년도 제가 11월 한국 TV 방송에 바로 일본 행정사 소개된 게 있었어요. 또 그때 이제 그 기업 임원으로 하다가 행정사 일본에 했는데 일본의 행정서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컨설팅 업무 이걸 잘했습니다. 그 사람. 행정사 개업하고 아주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자기관리. 자기는 단사리 정신으로 했대요. 단사리 정신으로. 웬만하면 다 끊었다 이거죠. 거리를 두고. 요즘에 거리 운동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회 거리 두기. 그러니까 단사리 정신으로 자기가 일했다.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에 충실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로서 충실하려면 사실은 우리 행정사에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해줘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법령도 보고 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좋은 훌륭한 행정사들에서 우리 행정사들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행정사는 또 유성도 살려야 되잖아요. 37만 3,800여 명 되는 우리 행정사들 고공무원도 많고 시험 출신도 많고 한데 이 행정사를 우리가 우리 위상도 살려나가야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로서 위상을 살려나가는 우리 행정사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자, 컨설팅 개념과 행정사 업무의 효율을 알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 전문 자문 서비스다. 자, 전문 자문 서비스다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법 2조에 뭐라고 있습니까? 상담 자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전문 자문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오면. 많이 알고, 많이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또 그렇다고 지식만 가지고 전달해도 또 딱딱하잖아요. 감성에 호소하면서,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컨설턴트의 중요한 많은 유사한 호칭으로 뭐 경영 분석가, 경영 전문가, 경영 지도사, 기업 분석가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 상고본부 장관 명의로 그때 받았는데 그때는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한 3개월 교육을 받으라고요. 3개월 교육 받았어요. 받아서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라고 또 시험 봤습니다. 합격해가지고 제가 경영지도사 4회 때 받았는데 그때 참 너무 받은 게 잘했어요.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뭔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경영하게 돼서도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런 행정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행정사를 하면서 사실 좀 유지하고 물질로 저도 좀 그쪽에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질이 있어야 또 남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물질로 섬기고 정치로 섬겨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컨설팅 관련 영역도 다양해서 경영 전략,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재무 관리, 회계, 생산, 제품 개발, 전산, 정보 시스템, 자재 구매 관리 다 있습니다. 저는 정보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처음에 컴퓨터가 생길 때 미국 정보학교에서 이걸 교육을 받았어요. 공직에 있을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때 받아놓은 게. 그래서 그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대 총장을 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돼요. 온라인 시스템 운영하는 거라든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지금 뭐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도 행정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와 마찬가지로 조직, 인사, 재무관리 이걸 행정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행정학 경영에서 조직 행정, 인사 행정, 재무 행정 경영에서는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그렇죠?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경영 정보, 경영 전략, 고객 행동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심리, 국민들이 나한테 어떤 업무를 맡겨올 때, 수임할 때, 그 고객이 어떤 심정으로 왔는가, 그것도 이해하면서 그 업무를 빨리 진단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중요하다. 자, 컨설팅 구체적 방법 개발 제시. 이것은 뭐, 지식 플러스 방법론, 또 OB 인프라인, 융합 플랫폼. 요즘엔 플랫폼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융합 플랫폼.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융합 플랫폼, 또 그게 특히 요즘에 그 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상품 거래, 쇼핑 그런 거에 있어. 굉장히 그것이 지금 요즘에, 세계 몇천조 그 시장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구축, 이게 네트워크 구축,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사도 서로 이제 여러분 나오시면 네트워크 구축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럽니다. 거기 이제 회장단도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밴드도 만들고, 또 서로 전화도 알아서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즘에 프랜차이즈 그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만, 컨설팅 시대,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선진화된 행정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컨설팅 방법이 개발하고 제공돼야 된다. 국내 고객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 컨설팅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고 나면 행정 하다 보면 또 저한테 어디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행정사들 컨설팅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행정사들에게도 잘 방법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거를 요약하면 정보통신기술, ICT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술,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도 우리가 알아야 행정사로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특히 이런 4차 산업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의 행정사 업무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로서 정말 변동력, 창조적 변동력이 되느냐 이런 노력해 가야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컨설턴트 역량, 분석 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티튜드, 우선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성, 열정. 아까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객관성, 불굴의 정신력, 강인한 체력도 있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만 걸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잘 챙기세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런 창의적 정신으로, 도전적 정신으로 해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임대도 못 낸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또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사 차렸을 때 혹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도전정신, 창의적, 진취적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어때요? 아까 내가 국적 취득 업무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 해결 기술을 바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 관련 법을, 출입관리법, 국적법을 보고, 거기에 따른 또 가서, 현장 가서, 출입관리사무 가서 진짜 알아보고, 빨리빨리 이런 거 기술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컨설팅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 면담, 고객 상담, 고객 욕구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여러분, 나의 강점도 알고 상대방 강점도 봐야 돼요. 내가 지식이 있는가? 또 부족한 게 뭔가 약점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또 기회. 이번이 위기지만 기회다. 위기를 뭐라고 해요? 위험과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위협하고 또 위협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을 하려면. 여러 또 전문 자격사들이 와서 또 침해하려고 하고 또 다른 자격사들이 와서 우리 행정사,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거 다 극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30분석,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커스터머, 그 경쟁자, 컴퍼니, 하나의 자사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40여 권의 책을 기술했습니다. 경영학은 인간을 잘 살게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행정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하고 똑같습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물론 공무원이 우리가 공직에 있다 보면 뭐 사실은 보수받아가지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정직하게 하면 뭐 월급 가져가지고 뭐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나와서 행정사 할 때는 좀 자유롭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일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감격하고 충분한 보수를 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란 인간경영의 뿌리에는 바로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근면, 진실로 그런 고객을 상대하죠. 그래서 이런 경영 컨설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요즘에 학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제가 이제 문학을 하면서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무인들 모아놓고도 강의도 했어요. 시, 수필가를 등단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 법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다 이거죠. 자기네들 문예창작 이론에만 해서 뭐 어떻게 기법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뭐 문유법도 살리고 뭐 직유법 뭐 상징법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딱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중심 뭡니까? 대조법.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서 성공한 날이 있어요. 이런 거. 참신성 다 나와요. 이렇게 하라. 참신하게 얘기를 해주라.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또 분포성. 적당히 분포해서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육도 딱 2시간이면 2시간 동안에 내가 이 양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만 이게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잘 될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연구해서 하면 반드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염려의 90%는 쓸데없는 염려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안 될까 잘 될까도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수사학에서 설득 방법 3가지 특성을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사람이 제시한 설득 방법 너무나 멋있어요.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되겠습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지성적이고 정보와 전문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행정사가 상담할 때, 국민들이 올 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없이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 분야에는 최소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돼요. 파토스, 감성의 호소예요.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응? 또 교만하게 말해 이해도 못하고 말이야, 그때 나쁜 짓 했지 않느냐고 말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음주운전이 강화돼서 음주운전 취소 정지돼가지고 운전면허가 왔는데, 당신 말이야, 술 먹지만 술 먹으면 돼. 물론 그럴 뿐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 고객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에토스 설득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에토스 설득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설득하는 설득이 진실해야 돼요. 신뢰성을 줘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성에서 사기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허풍이 많아도 안 돼요. 그렇죠? 난 반드시 해주겠다.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하지. 그러지.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 출신은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성을 항상 보이세요. 신뢰성을 보여주세요. 설득 방법 에토스가 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감사해요. 제 이름을 완전할 완자 믿으신 자거든요. 박완신 교수입니다. 완전할 완자 믿으신 자. 저는 참 너무 이 행정사 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믿고, 참, 나도 남을 완전히 믿지만 또 남도 나를 완전히 믿게 내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하다 보면 3T,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을 수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얼, 실현, 또 어떤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이겨내서 반드시 국가 전문자로서 행사법 1조에 규정된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자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적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또 우리 행정사 여러분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갖고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인간관계 섬김의 리더십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청취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정사에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